인류의 역사는 협동이다. 제품도 협동이고 노조도 협동이고 롤도 협동이다. 가족도 협동이고 술자리의 술도 협동이고 맛집의 음식도 협동이다. 협동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답답한 순간이 찾아온다. 또는 서로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왜 그럴까? 인류의 역사는 협동이고 협동은 대화고 대화는 뇌다. 직장 상사가 답답한가? 여친 남친이 답답한가? 엄빠가 답답한가? 나만은 답답이가 아닌 것 같은가? 불만만 갖지 말고 상대방 뇌에 내 말을 각인시키는 방법을 뇌과학으로 잘 이해하고 잘 써먹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첫째, 상대방의 귀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즉 상대방 뇌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 둘째, 상대방의 귀에 어렵게 들어가도 상대 머릿속에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 즉 상대방 뇌가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해야 한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토익 학원을 갈 때 비싼 돈을 주며 아무 강사나 선택하지 않는다. 주로 스타 강사를 선택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절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렵게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스타 강사를 원할 뿐이다. 어렵겠다고?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TV를 보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면 그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하느라 TV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을 것이다. TV를 한참 보는데 옆에서 룸메가 말을 건다. 룸메와 대화가 연결이 되면 우리는 TV의 내용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이미 쉽게 알고 있다. 반대로 TV에 집중하느라 룸메가 말을 걸어도 룸메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시선은 TV를 쫓으며 룸메에게 를 반복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귀는 두 개다. 우리의 뇌도 좌뇌 우뇌로 구분된다. 양쪽 뇌에 각각 존재하는 청각 피지라는 곳 덕분에 우리는 TV와 룸메 두 개의 청각적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TV를 볼 때 TV 소리와 말을 거는 룸메 소리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한다. 어느 쪽의 구호를 선택할지.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쪽의 소리는 차단하게 된다. 그 이유는 브로카-베르니키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다. 이름도 참 어려운 브로카-베르니키 네트워크는 언어적 이해와 해석을 담당한다. 대부분 좌뇌만 존재하고 한 번에 하나의 구어만 해석을 한다. 이 브로카-베르니키 네트워크와 붙어있는 하전두회라는 곳에서 두 개의 구어 중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선택해 통과시키는 일종의 필터의 역할을 한다. 즉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적 의미를 지니는 소리를 동시에 이해할 수는 없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통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나를 제외한 다른 구어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봐도 절대 상대방의 뇌는 나를 향해 활성화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다. 여기에 가볍게 한 가지 추가해보자. 책을 읽어보자. 책을 읽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뇌에서 그 문장을 읽는 느낌이 들 것이다. 보통 자신의 목소리에 가깝다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장을 읽거나 필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TV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말은 입구 컷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좋은 것을 알았으니 적용하자. 우리는 이제 발표 자료를 미리 나눠주면 상대가 자료에 집중하느라 나에게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필기도 중요한 설명을 할 때는 자제시키고 나에게 집중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발표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바로 시각 위주의 자료다. 시각을 처리하는 뇌의 부위는 다음과 같다. 청각과는 다른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 즉 시각과 청각은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를 감각통합이라고 한다. 청중은 시각 정보와 내 말 두 가지 모두에 집중하고 추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우리가 너무나 신뢰하고 우리를 전문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래프와 표는 시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시각 자료만 넣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표와 그래프는 나를 똑똑한 것처럼 꾸며주어 회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해주는 효자 효녀 같은 녀석들이다. 정말이다. 내 생각에 이 부분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발표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춰 조금씩 변동하며 발표자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고민하자. 참고로 시각 정보의 위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있다. 어딜까? 그렇다. 애플이다. 애플의 광고를 잘 보면 굉장히 시각적, 감각적, 경험적 정보 위주의 광고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문구 하나 정도 넣어준다. 최근 삼성 핸드폰 광고도 보면 이런 느낌의 광고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시각적 정보의 압도적 우월성은 입증된 셈이다. 발표 시 또 다른 주의사항은 상대방이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다.
뇌가 혼자 열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해도 상대의 귀는 나를 향해 열리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는 앞 친구의 이야기만 듣고 대답하고 집중한다. 이는 집중력과 필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있기에 가능하다. 전전두엽은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차단시킨다. 따라서 발표나 대화를 할 때 설명할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청중은 나의 다음 설명을 따라올 수 있게 된다. 지금 설명을 놓치게 되면 그 뒷부분의 설명도 자연스럽게 놓치게 되며 그 피해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내 발표는 엉망이 된다. 참고로 너무 일정한 패턴만 반복하지 말고 중간중간 패턴을 깨는 내용을 넣으면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는 뇌를 지속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물론 갑자기 무관한 내용을 넣었다가는 회식하는 내내 욕처먹고 왕따 당하기 딱 좋다. 정리하자. 발표 시 상대의 귀에 내 말이 효과적으로 들어가게 하자. 명확한 설명으로 듣는 사람의 뇌가 뒤에 남아있지 않고 따라오게 한다. 시각적 자료로 내 설명과 감각 통합이 일어나게 만든다. 하나의 구애만 집중하는 뇌를 이해하고 발표 시 나에게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제공한다. 자, 상대의 귀와 브로카 베르니케 네트워크를 뚫었다면 이제 기억에 오래 남게 만들어보자. 뇌 정보가 기억이 되는 과정은 뇌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한 뒤 저장을 한다. 이렇게 저장되는 기억을 얕은 기억이라고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기억은 암호화, 저장, 회수까지의 3단계가 완성될 때 기억한다고 한다. 즉, 회수가 있어야 기억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회수는 뇌에 각인이 될 때까지 반복적이어야 한다. 발표를 할 때 상대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나에게 집중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바로 이 회수의 효과도 크다. 질문을 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을 함으로 기억이 더욱 완성되는 것이다.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 회수 과정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애초에 내 발표가 인상 깊게 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발표를 잘 해야 한다. 즉, 내 머릿속에도 저장이 잘 되고 회수가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자연스러운 발표가 된다. 그래서 발표에 필요한 나의 기억력도 높여야 한다. 기억력의 첫 과정은 암호화라고 했다. 암호화는 바로 장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생각해보자. 지난 여름 바닷가 또는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는 어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장소가 익숙한 장소일수록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다. 기억법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에 새로운 정보를 대입시켜 시각적 이미지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 2015년 세계 기억력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대한민국 최초 국제 기억력 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한 정계원 님도 본인의 저서에서 약 1000여 개의 기억력을 위한 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장소 기억법을 잠시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이런 집의 구조가 익숙하다고 하자. 그러면 이 구조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씩 대입하는 것이다. 내가 많이 쓰는 어플 베스트 5를 기억해두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책상에서는 공부를 위한 동영상 강의 어플을 사용한다. 침대에서는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니 침대는 유튜브와 연결시킨다. 식탁에서는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니 식탁하면 넷플릭스가 연상되게 머릿속에 연결시킨다. 화장실에서는 노래를 들으며 샤워를 하니 유튜브 뮤직을 연결한다. 그리고 현관에서는 출발 전 날씨를 확인하기 때문에 날씨 어플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사용하는 베스트 5 어플을 설명할 때 한참 생각할 필요 없이 나에게 익숙한 내 방 구조만 순서대로 떠올리는 것만으로 어플이 바로 연상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예시이고 익숙해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전세계 기억력 챔피언들이 이미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뇌과학에서도 서로 상호 증명을 하고 있는 만큼 발표를 할 때나 나의 의사를 막힘없이 전달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위한 장소 대입 방법 외에도 장소는 그 자체만으로 기억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카페와 같이 주변이 소리로 가득한 환경에서만 단어를 외우던 사람은 조용한 시험장으로 가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맥락 의존적 기억이라고 한다. 상태 의존적 기억도 있는데 이것은 나의 감정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기억력이 변할 수 있음을 뜻한다. 술을 마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가?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야 한다면 술을 마셔보자. 농담이 아니다. 기억날 확률이 훨씬 상승할 것이다.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극한 상황으로 정신과 신체를 몰아넣는 것도 연습한 몸의 반응을 실전에서 기억나게 만들기 위함이다. 맥락 의존적이든 상태 의존적이든 어느 시점 이상을 넘어서는 회수의 반복을 하게 되면 환경이나 상태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단계가 되기 전이나 빠르게 발표 준비를 해야 하거나 불안하다면 주변 상황과 나의 상태를 발표할 때 상황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회수 연습을 하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결론만 이야기해서 스토리라는 것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형태이다. 따라서 스토리가 들어가면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된다. 마케팅에서 스토리텔링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나이키를 그냥 운동화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이키의 마케팅은 그냥 운동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운동 또는 운동을 넘어서 힘듦을 이겨내는 저스트 두 잇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경험한다. 그냥 몸이 건조한 내용을 보는 것보다 드라마틱한 영화나 무한도전 같은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이 훨씬 재미있고 시간이 지나도 잘 기억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좋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를 역유의 가설이라고 한다. 역유의 가설은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핵심만 이야기하면 적당한 스트레스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로 인해 학습 능력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즉 너무 편하게 있어도 뇌가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뇌가 힘들어서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세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한다. 기억에 오래 남게 만들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닮아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스토리텔링의 사용. 회수는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과 나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바른 이해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유의 가설이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저자 제레드 쿠니 호바스 박사는 인간의 학습, 기억, 뇌 자극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이며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며 명성을 쌓기도 하고 현재 150개 이상의 전 세계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단순히 재미없는 분야일 수 있는 뇌과학을 단순히 학문적 탐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납득이 가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영상에 나온 내용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예시 등이 있으니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